교재들은 오늘 다 받았죠? 오늘 할 거. 아직 정우님 받았고, 영석이도 받았고, 받았네. 자, 보자.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인하대학교 문제 해설할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고사로 본 거. 성균이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수업을 듣는데 이제 이 시험을 보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인하대학교 작년 기출 문제 유사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문제풀이의 기본 원리라든가 어떤 제시문 독해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 한번 쫙 들어두고 이따가 수업 끝나고 어떤 걸 할지 어떤 순위로 할지 잠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요 글 잘 쓰셨나요? 뭐 물론 내가 읽어봤지만 이제 잘 쓴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약간 좀 어려웠구나라고 느끼게 한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포가 있었는데 문제를 한번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나고 성빈이도 마찬가지로 성빈이는 초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원들은 요것들을 한 번 더 내 설명을 듣고 고쳐쓰기를 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쳐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고쳐쓰기를 왜 하는 건지도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수업 순서는 간단히 말해서 이래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문제를 주고 풀어오면 이 시간 한 시간은 이제 해설 강의를 합니다. 한 타임은 해설 강의를 풀로 1시간 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들은 걸 바탕으로 글을 여러분들이 한 번 쓰고 끝나면 그걸로 이제 느는 게 좀 느려요. 그래서 요 썼던 글을 다시 퇴고를 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썼던 글을 이제 내가 설명해 준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써오는 거야. 다시 한번 써서 그 다음 시간에는 1대1 첨삭 세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퇴고한 거랑 여러분들이 처음 썼던 거랑 둘 다 나한테 가지고 와서 저 별도의 컨퍼런스 룸에서 1대1로 이제 첨삭을 다 진행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1대1 첨삭을 진행하고, 그리고 한 명이 첨삭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인원들은 뭔가 공부할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1대1 첨삭하는 동안 지난번에 했던 문제랑 유사 주제로 약간 미니 모의고사 같은 식으로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첨삭을 받고 요거까지 해서 검사를 맡고 가고, 또 이제 요거랑 별도로 과제를 주겠죠. 별도로 과제를 주면 요거를 가지고 다음날에 또 해설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순환을 계속 이루는 거예요. 이 순환을 이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썼던 글을 한 번 딱 쓰고 띡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해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해를 했나 내가 그걸 계속 측정을 하면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이것들을 틀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키워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고요. 본인이 어떻게 썼는지랑 그리고 채점 기준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볼 건데 거기 이제 마지막 두 페이지를 떠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이제 내가 개요를 짜놓은 게 있을 거야. 거기 개요를 짜놓은 게 있고 이따가 오늘 자정 전까지 예시 완성된 예시 답안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 공식 발표한 예시 답안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 어떤 진입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랑 똑같이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왜냐면 너무 이제 배경 지식들을 많이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친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쓰기 쉽도록 예시 답안을 다시 써서 오늘 자정안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8페이지, 9페이지인 것 같아요. 8페이지, 9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개요를 써가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쓱쓱쓱 제시문을 읽으면서 날려 읽으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무슨 정보가 어디에 들어갔고 서로 뭐가 이제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고 일치하는 내용이 뭐고 이런 것들을 도식화를 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읽고 느낌으로 풀고 그냥 핵심 주장이 이거니까 뭐 나머지는 만들어내 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점수를 못 받아요. 대학들이 이제 원하는 답변 내용들이 있고 그게 안 들어가면 점수가 안 들어간다. 딴 얘기하면 빵점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정리해서 그거를 한 문장 안에 압축적으로 넣느냐 이게 논술 시험의 핵심이니까 그것들을 한번 개요를 이런 식으로 쓰면서 본다.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항상 먼저 읽으라고 했죠. 문제를 먼저 읽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에서 밑줄 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른 뒤 밑줄 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른 뒤 나말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라고 하면서 천자에서 1100자 정확히는 900자에서 1000자를 써라 이렇게 준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에서 두 가지 방안이 먼저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무슨 정보를 볼 수 있나를 파악을 해야죠. 가에서 두 가지 방안이 나온다라는 거야. 우리 두 가지 나오면 항상 무슨 관계라고 했어? 두 가지 나오면 항상 무슨 관계다? 이거 기억 안 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두 가지 나오면 무슨 관계다? 대립이지. 네 달 들었으면 이제 알아야 돼. 두 개 나오면 대립이다. 두 개가 나왔는데 서로 그냥 뭐 A라는 얘기하고 C라는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야. 두 가지 방안이 나오면 반드시 대립이에요. 이항 대립이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가지 대립되는 방안 중에 하나를 고른 뒤에 그거를 뭐 하라? 골라서 정당화하라. 정당화하는데 우리가 뭐를 근거로 활용해서 정당화하라? 나 말을 모두 활용하여. 그래서 나에서부터 마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메모를 해서 어느 제시문은 둘 중에 어느 입장에 대응되고 어느 제시문은 2번 입장에 대응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조건이 주어졌어. 뭘 하라?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하라. 이런 식으로 또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글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에서 두 가지 입장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 가의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거를 옹호하는 얘기를 해야 돼.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데 뭘 들어서 옹호하는 얘기를 해야겠어요?
근거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를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찾는다 아니면 제시문 속에서 찾는다? 무조건 제시문 속에서 찾는다. 우리가 뇌피셜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대한민국 논술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제시문에 충실하게 돼 있고 우리가 우리 생각만으로 쓰는 논술은 우리나라 논술에는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뭔가 길게 쓰는 문제도 다 그냥 제시문에서 찾으라는 거야. 제시문 나마에서 근거를 찾으라는 거지. 입장 선택해서 옹호하는 게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야 되고 총 3문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글인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주장 얘기했고 우리가 반론, 재반론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는 예상되는 반론 요런 반박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그 반론에도 주장만 되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논리적인 그래서 주장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근거를 마찬가지로 이 제시문 속에서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 마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옹호하려는 입장과 일치하는 근거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반대 입장과 일치하는 근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반론 플러스 근거를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재반론 할 때는 약간 뭐 제시문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막 듣도 보도 못하는 그냥 참신한 논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고3 수준에서 그런 얘기하면 무조건 이상한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참신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제시문에서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약간 분류를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거나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약간 본인의 분석을 한두 줄 정도 추가해 주라 그런 거예요. 제시문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3문단으로 한 입장 선택해서 옹호하고 예상되는 반론 얘기하고 또 재반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총 맥스가 1100자니까 여러분들 글씨 분량이 항상 있을 텐데 이제 성균관대랑 몇몇 대학교만 답안지가 원고지가 아니에요. 그냥 줄 답안지거든 성균관대는. 그런 식으로 글자 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글자 수 한 자라도 넘기면 감점 대폭 감점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평가 볼 때도 항상 그거 유의해야 돼요. 내가 계속 말하는데 안 지킨 친구도 있어. 시험 전에도 말했는데 900자 미만이어도 40% 감점이고요. 1100자 넘어도 1101자여도 40%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절대로 넘기면 안 돼요. 요거 유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각각 뭐 이제 300자 아니면 뭐 주된 주장이 좀 더 긴 게 나으니까 400자, 300자, 400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문장의 길이는 한 50자 정도 된다. 그래서 한 8문장 정도 한 문단으로 쓰면 되고 6문장, 8문장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문단짜리 글로 구성을 하고 들어갈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시문 구조도 파악했고 가의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이 드러난다는 것도 파악했고 그리고 이제 나마의 그거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니까 이런 걸 유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물 좀 채워가지고 해서 물만 잠깐만 30초만 채워볼게요.
자, 제시문 가부터 봅시다. 가의 두 가지 입장. 일단 밑줄친 두 가지 입장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밑줄이 원래 우리 평가 시험 볼 때는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 밑줄이 조금 누락이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 원래고사 볼 때는 밑줄이 어디 쳐져 있었는지 여러분 다 보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 규제와 자율적 이행 가운데 어느 방안이 기후변화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요게 밑줄 쳐 있던 부분이었고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요게 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제 vs 자율인 거예요. 우리가 상반된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30개 대리버 쌍 거기 대리버 쌍에 거기에는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율과 어떤 통제 또는 강제 이런 것들이 대립이 된다. 있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려고 간 거야? 있었어. 네, 그래서 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인류를 포함한 다수 생물체의 멸종을 앞당기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솔루션이 여기에 나올 거라는 건 아까 우리가 밑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이런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산업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 있으며 따라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최대한 빠르게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목적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강제를 택할 것이냐 자유를 택할 것이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면서 뭔가 어떤 국제적 협력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탄소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기에 탄소 배출을 규제하자는 것은 사실상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목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을 하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 첫 번째, 그러니까 국제적 협력이 어렵다.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은 하려고 그러고 어떤 국가들은 안 하려고 그래.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를 활용해가지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국가들에게 어떤 불공평한 처사가 된다라는 게 두 번째겠죠. 이것도 사실 국제적 협력이 어렵다라는 말과 뭐 상통이 되는 걸 텐데 봅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정도와 범위가 매우 큰 기체로 배출과 동시에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온실가스의 그러니까 확산되는 정도와 범위가 매우 큰 기체로 배출과 동시에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확산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확산성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선진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런 확산성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모든 국가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그러니까 설령 한 국가가 자기 혼자 열심히 줄인다고 해도 딴 나라가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저 옆 나라가 겁나게 배출을 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따가 다른 제시문에서도 보겠지만 요런 비슷한 말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들어만 두세요. 지금 이거 외우는 수업이 아니니까 이거를 뭐 지금 막 써놓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메모를 해놓을 수 있는데 공유주의 비극은 이따 나와. 그러니까 공유주의 비극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도 쓰고 나도 쓰는데 내가 얘 쓰는 걸 방해할 수가 없어. 뭐 공공 화장실이 있다고 치자. 요즘은 이제 공공 화장실도 라카에다 걸어놓고 심지어 내가 한 10년 전에 미국에 여행 갔을 때도 거기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돈을 다 냈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투철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갔었는데 실리콘밸리 그쪽에 그냥 진짜 화장실에 다 막 그 카드 리더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전 넣는 데가 있고 넣어야만 화장실 갈 수 있어. 진짜 겁나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공유하는 거는 관리를 열심히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안 하죠. 공공 화장실 깨끗한 점 봤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에 그 성과가 비례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서 또 추가적으로 역시 협력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생긴다. 이런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부 국가의 감축 노력만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고 더구나 한 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대기 중에 축적되어 계속되어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온실가스의 축적성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성질이 나오네요. 확산성도 있고 또 축적성도 있어서 축적성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기후변화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시간상으로도 서로 다르게 된다. 시간상으로도 서로 다르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 지우고 보면 칠판이 너무 건조한데? 그래서 축적성이라는 성질을 얘기하면서 잠깐만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현세대고 피해자는 미래세대다. 왜냐? 이산화탄소가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안 사라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간상으로 다르게 된다. 가령 오늘 우리가 생활 방식을 누리기 위해 사용한 온실가스는 미래 후손들에게 피해를 준다 하면서 쫙 이제 계속해서 저개발 국가와 미래 세대의 피해가 전가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은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쫙 나열을 했고 앞에서 문제점들을 쫙 나열을 했고 이제는 요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겠죠. 첫 문단에서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비한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유엔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국가별 이해를 초월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고 이에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와 파리 기후 협약이 각각 채택되었다 하면서 두 가지 협약이 나옵니다. 우리 두 가지 나오면 국어 비문학에서도 그렇고 논술에서도 그렇고 약간 이거 본능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 논리적인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A와 B가 있었다. 이러면 그냥 확인해보면 나중에 안 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냐면 이거 대립관계인가? 그 생각 무조건 먼저 해야 돼. 두 개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논술 보는 12월 그때까지 두 개 나오면 대립인가? 의식 먼저 해보고 대립이면 이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나? 두 개의 관계는 뭐지?
그냥 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파리기후 협약과 교토의 정서 요것도 뭔가 좀 막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까? 요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 선진국에 있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결과 개발도상국으로는 분류된 중국과 인도 등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면서 교토의 정서 설명을 먼저 하네요. 교토의 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미리 설정한 뒤 관련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하향식 의무로 부과했기에 여기에 반발한 일부 선진국들은 중도에 탈퇴하기도 하였다. 교토의 정서를 했는데 문제점들이 또 생긴 거예요. 교토의 정서를 선택했는데 선진국들의 탈퇴라는 문제점들이 생겼고 또 일부 개발도상국에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교토의 정서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파리기후 협약은 교토의 정서랑 파리기후 협약이랑 뭔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대비가 될까 봤더니 파리기후 협약은 당사국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쉽게 전 세계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파리기후 협약은 아까 얘기한 강제적 규제와 자율적 이행 중에서 뭐를 강조했다? 자율적 이행을 강조했다. 자율적 이행을 강조했고 또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파리기후 협약이 차별적인 책임 원칙 강조했으면 교토의 정서는 그럼 무슨 책임 원칙을 강조했겠어요? 차별적인의 반대말. 그렇죠. 균등한, 동등한, 대등한. 그러니까 교토의 정서는 뭐 대등한, 균등한 책임 원칙을 강조했겠죠. 그러니까 파리기후 협약은 각국이 자신의 상황과 어떤 목표에 맞게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지켜라 이렇게 하는 정책이고 교토의 정서는 자발적이지 않아 강제적이야. 무조건 지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놓을 테니까. 그리고 차별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 상황을 그렇게 막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주지 않을 거고 그냥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으니까 그 뭐 개발도상국들은 좀 더 유리하게 하고 선진국들은 좀 더 많이 부과하게 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해놓을 테니까 그냥 지켜. 요게 교토의 정서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쫙 파리기후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기후협정으로서는 최초로 포괄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었다. 자발적인 협약이라서 어떤 포괄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드러나네요. 장점이 드러나고 있고 하지만 하면서 또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큰 미국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나타났어요?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쉬웠어. 합의는 잘 이끌어냈어. 왜냐면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고 네 상황에 맞게 하라 그러고 하니까 합의는 쉬워. 근데 합의를 한 다음에는 항상 그 합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합의를 한 다음에는 그 합의에 대한 이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니까 합의의 이행이 안 된 거야. 합의의 이행이 안 되고 안정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지. 왜 합의의 이행이 안 되고 안정성이 떨어져요? 강제적 수단이 없으니까. 애초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아서 안 하면 할 방법이 없거든. 그런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 협약만으로는 선진국의 탄소 배출 감축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가지고 자율적인 감축이 이행이 안 됐어요. 방금 세 글자. 구속력이 없다.
강제력, 구속력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시문 속에 이런 단어들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 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 국가들이 탈퇴하면서 효과가 없어졌다. 이렇게 쓰면 뭔가 이제 약간 듬성듬성한 글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후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죠.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뭔가 이제 점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쫙 나오고 있는 제시문이 가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들을 8페이지에다 실어놨죠. 8페이지에다 실어놨고 조금 이제 한 페이지 안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들마다 그 연습지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안 주는 데도 꽤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보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 표를 그리긴 그려야 돼. 그 옆에 칸을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반론, 재반론 그리고 이게 1번을 지지하는지 2번을 지지하는지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표를 안 그리면 굉장히 좀 막 섞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옆에다 그려놓는데 대신에 좀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적 조치를 필요하다는 설 또는 그 주장은 교토의정서에서 어떤 채택한 주장이다. 자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파리기후협약의 어떤 모토와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제 단어들 아까 본 단어들 여러분들이 제시문 속에서 이제 동그라미 치고 메모해 놓고 어떤 거기에 표시를 해놓은 단어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잘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일괄적. 아까 차별적에 반대되는 말, 균등한이라고 해도 되고 일괄적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차별적이라는 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해 준다라는 건데 일괄적이라는 거는 그냥 한 번에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일괄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괄적으로 책임 부여하고 위반 시에 제재를 한다. 이거는 이제 강제력을 부여하는 수단이겠죠. 강제력 또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과 그러니까 선진국들에게 더 과중한 책임을 부여한다. 이런 거는 차등적, 차별적, 그렇죠. 이런 건 차등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여기서 나온 그 차별적하고는 다른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책임의 규모가 다르다. 근데 어쨌든 그 규모를 다르게 세우고 그 기준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각국의 상황이 변했다고 막 자율적으로 변하게 안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을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반발을 하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국가들이 결국에 강제적 수단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그래도 강제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선진국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정보들이 쫙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율적 조치 필요설에서는 자율적 목표 설정과 이행 책임 이거는 똑같은 말이고요. 선진국들 반발 줄이고 순조로운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니까 처음에 이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거예요.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데 뭐가 없어가지고 뭐가 어렵다? 구속력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강제성이 없는 거야.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런 배신행위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배신행위를 막을 수 없다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제재에 아까 저기서도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뭐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 말은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단어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걸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만 딱 만든다고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죠. 어기면 어김없이 처벌이 가능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걸 위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거고 감시가 가능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처벌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권력이라든가 물리력도 있어야겠죠. 그런 수단들이 다 갖춰져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의 교집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뭔가 부족할 때 우리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제시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다라마는 조금 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잡아가면서 볼게요. 자, 답부터 보면 공공재는 하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공유지의 비급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어떤 특성이 있다? 비배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 비배제성이라는 거는 비용을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공공화장실 돈 안 내면 너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돈 내고 써야 되니까 조금은 더 이제 좀 잘 쓰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비배제성이 없다. 그래서 특성이 있다 해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다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비배제성 때문에 무슨 문제점이 나타난대? 시장을 통한 공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는 공공재를 아무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내가 내일 당장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공공화장실을 만드는 사업을 할까? 미친 엑스죠. 돈이 안 될 거잖아. 얘가 돈 내고 들어와야 되게 그걸 할 수 있어야 내가 돈을 버는데 얘가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내가 왜 사업한다고 만들어?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안 만든다라는 거야. 상식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통한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게 뭐 아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하고 반대되는 말, 어느 정도 반대되는 말 우리가 뭐가 있죠? 시장을 통해서 공급한다의 반대말. 뭐 이게 뭐 완벽한 반이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쓰는 맥락에선 반이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라든지 어떤 공동체 시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나제시문이 아까 1, 2 중에서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라는 거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인데 공공재라는 거는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가면 안 되고 정부, 공동체가 다른 말로 하면 강제적 수단으로 가야 돼 라고 이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공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가의 내용에 대비해 보면 뭐가 우리가 공공재라서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는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다. 공공재에 매치되는 대상은 결국에 가에서 얘기하는 그 결국에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데 생산이 안 되는 거, 뭐 깨끗한 환경 또는 뭐 친환경 기술
이런 것들이 공공재라서 자율적으로 생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적 수단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쫙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추출해내면서. 그래서 가로등 불빛을 구매하지 않았어도 사용을 막을 수 없기에 가로등 불빛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쫙 하면서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이 안 돼.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이 안 돼. 하지만 공공재는 복지 증진의 중요 요소이기에 시장을 통한 공급이 어렵다고 해서 혜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안 되면 뭘로 하자 그러겠어요? 요걸로 하자고 하겠지.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 딱 짐작을 하고 갔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와서 그제서야 딱 깨닫는 게 아니라 짐작을 하고 역시 그 얘기 나오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공동체가 나서서 공공재를 공급하고 유지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를 먼저 파악한 뒤 공동체가 필요를 파악해야 돼. 개인은 이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왜냐면 남이 돈을 안 내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공동체가 필요를 파악한 뒤 공급해야 할 항목을 선정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공동체가 그러니까 조사도 하고 어떤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자원 배분도 해야 된다. 이거 약간 좀 뭐 계획경제 이런 얘기처럼 좀 들리죠. 실제로 계획경제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계획경제적인 면을 일부 도입하자. 어떤 거에 대해서만?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에 한해서는. 왜냐? 필요한 만큼 생산이 안 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가로등 설치 요구와 노후화된 보도블럭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쫙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공공재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동체의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공급해야 된다라고 첫 문단에서 정보를 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보면 그래서 공공재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각 구성원은 그 공급 과정에 협조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재 공급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강한 동기를 갖기 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전체로 이제 공동체 전체가 공공재를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 협조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어떤 구성원은 이기적 동기로 협조하지 않고 그 결실만 누리려 할 수 있다. 요거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협조하지 않고 결실만 누리려고 한다. 저 얄미운 새끼. 뭐라 그래요? 무임승차의 동기가 생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 생산에서 무임승차의 동기가 생기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한 다른 구성원이 해당 공공재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쓰더라도 쟤도 어쨌든 공중화장실 쓸 수 있잖아. 더러워도 못 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죄책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써도 쟤도 쓸 수는 있으니까 알아서 쓰라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 기제 외에도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신의 기여가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참여를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자신의 기여가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이런 여러 가지 무임승차의 유인과 죄책감의 감소와 그런 자기 기여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동기로 결국에 뭘 한다?
협조가 더 지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소수 구성원의 비참면은 하면서 다음 문단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소수 구성원이 이렇게 비참여하는 거는 위협이 되지 않아. 소수 구성원들만 이러면 괜찮은데, 근데 다수가 이렇게 비참여하면, 다수가 도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공재 공급 실패가 나타난다는 거야. 다수가 비참여하면 공급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공동체는 뭘 해야 된다?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결책, 공동체는 뭐에 의존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알아서 돈 내고 알아서 세금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안 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비용을, 자발적인 반대니까 당연히 강제가 나오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자발적은 아니다 라고 하면 강제적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하고 뒤에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고 나오네.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강제하여 재원으로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세금 때리라는 거예요. 너네 이거 좋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생활에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짜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 있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조금씩 기부를 해봅시다 하면 아무도 안 주고 그냥 내일부터 너네 화장실 때문에 불평했으니까 니네가 쓰고 싶다 했으니까 니네가 내 하고 그냥 세금 때려버리면 어쨌든 공급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나 얘기도 그렇게 나와 있었었고, 그래서 8페이지 한번 더 나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정리를 하면서 바로 이게 어떤 입장과 일치할지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발적 강제 그 키워드 잡으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재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재가 결국엔 뭐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깨끗한 대기 또는 어떤 친환경을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결국에 이거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비교해 봤을 때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율성에 맡기면 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적정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대기오염을 위해서 엄청 노력해가지고 오염률을 줄여놨는데, 그건 비배제성이잖아. 너 숨 쉬지 말라고 막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국가들도 다 쓰니까 다른 국가들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고, 각국의 기업들도 비배제성이 있는 친환경 기술을 충분히 개발할 유인이 적다. 유인이 적고 무임승차 동기 등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쫙 나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일본 입장을 선택했다면 요거를 가지고 지지를 하면서 반론, 재반론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본인이 2번 입장을 선택했다면 반대로 요게 이제 반론이 되고 요게 재반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양쪽을, 양 사이드를 구성해 놓고 가는 거예요. 1번 본 주장, 반론, 그리고 재반론까지 하라고 했으면 재반론까지, 이렇게 딱 하고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뭐 제기하라고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일치하는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뒤에 제시문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 반론들을 볼 텐데, 다라마도 한번 보면 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지문에서 강제해야 된다 얘기 나왔으면 다지문에서는 뭔 얘기 나오겠어요?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나오겠지. 뭐 계속 연속해서 뭐 강제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오겠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국가들 간의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 봅시다. 그래서 공리주의 얘기가 먼저 나오면서,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결과의 근거에 판단한다. 뭐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식 차원에서, 공리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집합관계로 따졌을 때, 공리주의라는 거는 우리 어떤 도덕적 의무에 관한 이론에서 공리주의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그쵸? 공리주의는 결과론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에 관한 저 두 개, 의무론 대 결과론,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어느 학교 중에 하나에는 분명히 저 주제가 나올 거예요. 올해도 항상 그랬듯이.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배경지식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의무론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의도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트롤리 딜레마 얘기 계속 했었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열차 핸들을 돌려가지고 한 명을 죽게 하는 거랑 열차 핸들을 안 돌려서 세 명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랑 선택이 있는데, 의무론에 따르면 열차 핸들을 내가 돌려서 한 명을 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핸들을 직접 돌려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행위의 그 동기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 숫자랑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의 성질을 따지자는 게 의무론이고, 결과론은 뭔 소리냐 돌려야 된다. 그냥 무조건 그냥 결과만 가지고 따지자. 이게 결과론인데, 공리주의는 결과론에 속한다. 요거를 여러분들 의무론 대 결과론의 틀은 좀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결과의 근거에 판단한다 하면서 그냥 다른 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밀 얘기가 나오면서 밀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뭐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임금 책정, 근로조건 개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약간 도입부적인 내용들이고, 결국에 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라는 게 여기서 바로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서 키워드가 나오죠. 밀 사상의 중심에는 결국에 뭐가 있었다? 자율성이 있었다. 이제 뭔가 개인 또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밀은 인간 본성을 기계가 아닌 나무에 비유하면서 인간은 정해진 틀에 맞춰 작동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재된 힘에 따라 자유롭게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뭐 이런 것들, 내재된 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표시를 해놨다가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각 국가가 어떤 내부적인 상황과 뭐 그런 것들이지. 내부적인 상황이나 어떤 고유한 동력 같은 것들을 자기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들 좀 간직을 해주시면 좋고, 내재된 힘에 따라 자유롭게 성장해야 하는 존재다. 이처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밀은 자율성의 토대를 국가가 앞장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국가 얘기도 나오긴 나오네. 그러니까 밀은 국가의 역할이 뭐라고 본 거야? 밀은 국가의 역할이, 아까 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뭐야?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국가가 강제하자는 게 국가의 역할이잖아.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뭐예요? 개인의 자율성 보장을 극대화하자. 이게 국가의 역할인 거야. 그래서 자율성 보장을 극대화하는데 어떻게 극대화하냐? 라고 하면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너희는 각자 합리적으로 최고의 선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다양한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 국가는 이 시민들이 정치적 논의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뭐도 제공해야 된다? 기회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랑 개인 중에서 개인이 우선이고 국가는 이걸 보호해주는 서브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서브 역할의 수단이 뭐가 된다? 교육과 기회를 통해서 개인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딱 봐도 나하고는 계속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우고 보면 그래서 미리 자신의 사상에서 자율성을 강조한 이유는 자율성 강조한 이유는 뭐다? 이 본질적인 능력이 사회 전체의 이 극대화에 이바지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결국에 모두 개인의 자율성이 결국에 뭐의 이익도 극대화시켜준다? 사회의 이익도 극대화시켜준다. 개인과 사회라는 서로 대립되는 키워드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결국에 상반되는 존재인 사회의 이익도 극대화시켜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 개인을 위한 선택을 내릴 때 개인의 역량, 선호, 환경에 최적인 선택을 내린다면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제시문 그 글에다가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지. 개인의 역량, 선호, 환경에 최적인 선택을 내린다면 각 국가가 어떤 자신의 생산 목표나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고유한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단어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최적화 이런 단어. 그래서 다른 결정들보다 이익이 될 것이고 쫙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예요? 당사자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실행할 때 그 당사자는 궁극적으로 좋은 목표를 선택할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근데 뭐 대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경우에 참이라면 우리 사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거든. 자율적으로 냅둔데 잘한다 그러면 뭐 다 잘하면 뭐 자율적으로 냅둔데 햄버거를 먹는다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개인의 이익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각 개인이 자신에 위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하나의 집단적 개체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쫙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의 이익의 합이, 우리 수능 수학 하는 사람들 있으면 뭐 요 기호 익숙하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하자고요. 저건 총합이라는 뜻이죠.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결국에 사회의 이익 아니냐. 그러니까 각 개인 또는 각 국가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면 그걸 합쳐놓은 게 국제사회의 이익이지. 그러면 각자 도생하는 게 결국에 최선의 방안이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요거에 이제 반박하려면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요 전제를 깨겠죠. 그러니까 주장을 끊는 게 아니라 근거부터 끊어버리는 게 가장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부터 깨라고 거예요. 개인의 이익의 합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닌데? 아까 공공재 못 봤냐? 그래서 그 공공재 같은 것들은 개인에게는 이득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면 해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영역에서는 이게 성립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 그냥 대기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오염을 시켜버리면 공공재인 대기가 오염되는 거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적이지만 사회 입장에서 최적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부터 깨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겠죠. 그런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이니까 듣고만 가세요. 이 기후변화 말고 다른 주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거에 반대되는 말 우리 고참들 이거에 반대되는 말 뭐야? 5글자. 그렇죠. 역시 오늘 잠을 편하게 자겠다. 그렇죠.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이 관념부터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은 다 따로이고 그걸 합쳐놓은 게 그냥 사회일 뿐이다. 요거를 우리가 개념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원자적 개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게 유식한 척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거잖아. 뭐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상식선에서는 안 쪼개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거는 더 이상 안 쪼개지는 따로따로 노는 그 관계이고 상호작용을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각자 도생이라는 거야. 근데 공동체주의는 요거를 부정하죠. 개인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너네 그 말 자체가 원자적 개인을 가정한 건데 원자적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공동체주의에서.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나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다 같이 잘 지내 요게 아니라 너랑 나는 그냥 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우린 다 사회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니라는 존재가 나한테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우린 다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는 사회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개인이라는 건 거기에 속해서 서로 네가 변하면 나도 변하고 그러니까 원자적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는 뭐야? 사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이런 가정 자체가 되게 맞아 보이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공동체주의라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대세적인 주장이긴 해요. 나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고 라를 봅시다. 라까지 보고 라마를 한꺼번에 봅시다. 이제 단어들만 짚으면서 갈게요. 우리 나다를 통해서 서로 대립구도 잡았으니까 라마도 뭔가 이제 뭐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들을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단어들만 잡으면서 쫙 빠르게 가봅시다. 그러니까 라 말을 보면 생태주의자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을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미래 유산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뭐 이타적 생명이라는 걸 강조했대요. 우리 뭐 생활과 윤리와 사회, 윤리와 사상 이런 걸 했다면 이제 익숙할 뭐 생태주의 윤리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타적 생명이란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로까지 포용과 연대를 넓혀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집합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인간이 있고 뭐 동물이 있고 쫙 있었으면 그냥 뭐요 자연 전체 요거를 그냥 다 동등하게 고려하자는 거야. 예전에는 뭐 여기나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었다면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 생명회를 통해 인간에 그치지 않고 동물, 식물, 미생물, 암석, 대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평등한 시선으로 이제 뭔 얘기나 다 똑같은 말 할 거 이제 알겠죠. 다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 다 똑같다. 이 얘기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제 터전인 지구가 파멸로 치닫는 상황을 넘어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파멸로 치닫지 않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뭐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됐다. 두 가지 나왔네. 뭔가 좀 상반된 두 가지가 나오겠네 하고 보는 것이고 하나는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이익을 함께 도모한다. 두 가지 나왔어. 둘 중에 하나가 함께 도모하는 거야. 그럼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뭐 그런 거죠. 그냥 두 가지 그냥 짐작을 하면서 가자는 거죠. 어차피 뒤에 가면 우리가 볼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는 힘을 길러야 돼.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생하자야. 하나는 뭐겠어요? 각자 도생하자. 다른 하나를 우선시하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인간을 우선시하자 이렇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뭘 우선시한다? 자연을 우선시한다.
이런 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타적 생명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함께 인간도 잘 되고 자연도 잘 되자고, 두 번째는 아마 인간보다 자연을 더 중시하자 이런 걸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함께 도모하는 환경 재생 프로젝트다 하면서 이제 성관계자들이 금속 재련소 때문에 황폐해진 공간을 이제 뭐 쫙 누구에게나 유일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그래서 함께 공생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도 예술적인 공간을 얻어가지고 좋고, 섬도 환경도 이제 더 맑아져서 좋고, 뭐 이런 공생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또 다른 방식은 아까 우리가 짐작을 했듯이 자연을 우선시하는 걸 거라고.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은 자연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보존하는 재야생화 프로젝트이다. 자연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린다. 그러니까 자연을 우선시한다라는 얘기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는 게 원래 뭐 개발하고 이제 인간을 위한 공간이었던 거를 다시 자연으로 돌리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몫을 줄이자라는 거지. 그래서 독일 에캄페르데 시민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섬으로 많은 주택과 산업시설을 이주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하였다. 왜 주택과 산업시설을 이주해요? 여기는 야생화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이익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풀과 나무를 심었으며 복개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살린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생태 환경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벤처 기업의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자연을 우선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들도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타적 생명애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쫙 이제 나오는 것도 그래서 뭐 자발적 참여와 시간적 금전적 희생 덕분에 성공했고, 확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통합했고 쫙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서 뭐에 가까울까요? 이거는 약간 둘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로 딱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양쪽하고 다 겹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거를 논리적 근거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8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라번을 보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다 겹칠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1번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약간 언뜻 보기에는 2번을 먼저 봅시다 우리가. 2번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왜냐면 아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했다 그랬고, 자발적으로 이주했다 그랬고, 또 환경 벤처 기업들이 참가했다 그랬고,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의 이익을 어떤 그러니까 공존을 도모하고 그냥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현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도 있고 플러스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서 이런 말들.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1번 입장을 지지하는데 만약에 쓴다면 개인적으로 2번 입장에 지지하는데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1번 입장을 선택을 했고 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2번을 위해서 쓰세요. 왜냐면 개수적으로도 1, 2, 2, 1 요게 더 맞긴 해. 근데 뭐 논리적으로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1번으로 쓴다 해서. 그러니까 자발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이타적 생명애를 우리가 국제적인 규범으로서 강제해야지, 이런 것도 변동성 있는 어떤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결국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UN 같은 데서도 이런 이타적 생명애를 규범화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막 약간 UN 규정 이런 것들을 바꿔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고려 대상이며 서로 이제 우열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제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자발적 노력에만 맡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수험 전략적으로는 여러분들 요거 2에다가 쓰는 게 조금 더 맞긴 해요. 그래야지 이제 1, 2, 2, 1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좀 더 풍부해질 테니까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마의 얘기는 좀 비슷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이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이 충돌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을 해가지고 더 위급한 이익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산문단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마스크 구매 이력을 산문단 두 번째 줄에 마스크 구매 이력을 전산화하며 소수가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사태를 방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산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DB화를 통해서 정확한 추적 관리를 하면 우리가 이런 강제적 수단이 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권과 vs 공동체의 공익 요거가 충돌할 때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코로나 사태는 그런 사태가 잘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예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기본권과 공익이 충돌한다. 이런 말. 개인과 사회가 충돌한다. 이런 것들. 이런 개인 대 사회, 개체 대 공동체, 기본권과 공익.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똑같은 대립구도인 거고. 그래서 많은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쫙 종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라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에서는 아까 다에서는 자발적으로 하자 이 얘기 나왔었죠. 다에서 밀 얘기 나왔었죠. 자유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이제 나 같은 데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야. 나 같은 데서 끌어와서 이런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은 결국에 항상 뭐가 제일 문제야? 자율성에 기반한다고.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공부해. 너 재수학원 끊고 너 혼자 집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해 하면 항상 제일 문제점이 뭐야? 그런 거잖아.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잘 지켜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죠. 자율성이라는 거의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공공재 얘기를 꺼내면서 결국에 이제 공공재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각국의 이 국대화랑 국제 공동체 전체의 이 극대화가 일치하는 게 아니다. 원자적 개인, 원자적 국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가면서 외부 효과라는 말은 배경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시장 내에서 자기에게 최선인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인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게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외부라는 말을 왜 쓰냐면 시장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외부 효과예요. 그런 뜻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재반론을 한다고 하면 우리 코로나 얘기 그 얘기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불안정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한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DB화를 해가지고 관리를 계속 추적 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재발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시문들을 잘 섞어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라마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살펴보면 될 것이고 우리가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 정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2번 문제를 마무리를 해보면 2번 문제는 도표형 문제예요. 도표형 문제고 도표치고 좀 뭐 표가 많긴 했지만 절대로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좀 도표 해석 자체는 무난한 해석이었다.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자 문제 먼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문제 2번 보면 다음 밑줄 친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고른 뒤 그것이 자료 1의 가 유형과 나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신이 고른 입장에 대해 자료 2를 활용하여 그 유형의 비중이 높아진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말 엄청 많죠. 자료 3을 활용하여 유형의 사람들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서술하시오. 인하대의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대, 성대 이런 데 가면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정형화돼 있어. 겁나 어렵긴 해요, 연대는. 근데 정형화돼 있고 뻔해. 근데 얘는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중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논술을 좀 어렵게 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좀 어렵게 내고 약간 옛날 논술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 논술이 약간 저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론, 재반론 포함해가지고 천자로 제시하시고 나 때는 이천자도 썼었어. 통글로 썼었어. 그런 시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정보량이 많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먼저 다음에 밑줄 친 두 가지 입장, 또 두 가지 나왔네. 두 가지 나오면 뭐다? 우리 그냥 자동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99%는 뭐다? 대립이다. 어떤 공통점 차이점을 가진 대립이다. 이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자료 1의 가유형과 나유형 중 자료 1에 두 가지 유형이 나와 있어요. 요것도 대립되는 거겠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가와 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라. 요게 첫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요구사항은 자신이 고른 입장에 대해 자료 2를 활용하여 그 유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뭐를 활용하래요? 이번엔 자료 2를 활용하는데 그 특정 유형, 그러니까 가 유형과 나 유형 중에 특정 유형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이게 2번 요구사항. 자료 2에 뭔가 두 가지 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자료 3을 활용하여 그 유형의 사람들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서술하시오. 자료 3을 활용해서는 우리가 뭐를 서술하라? 자기가 선택한 가 유형 또는 나 유형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서술하래. 그러니까 가 유형, 나 유형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지.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이유를 써라. 분류하라. 그리고 높아진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라. 두 번째. 세 번째가 방안 서술하라. 세 번째. 요거였고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600자니까 각각 200자씩이면 되겠죠. 한 4문장 정도씩 한 문단에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쫙 보면 쉬워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둘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뭘로 나뉜다? 비관론자와 회의론자로 나뉜다. 비관론자와 회의론자로 나뉘고 비관론자는 뭐다?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과도한 인간행위로 유발된 것이라 여긴다. 그러니까 얘네도 당연히 대립되겠죠. 얘는 당연히 대립될 거고 두 개니까. 기후위기 비관론자는 일단 관심이 많아. 관심은 있어. 그리고 인간 행위로 유발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 인간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왜 참여하지 않을까? 보면 과학기술로 문제를, 환경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과 기후위기 관심 많아. 문제 겁나 심각하네. 생각해. 인간 잘못이네. 동의해. 근데 왜 참여를 안 한다?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후위기 회의론자는 뭐다? 환경과 기후위기를 요거에 반대겠죠. 관심이 높다 그랬으니까 관심이 없겠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심 없음. 또 뭐다? 기후변화는 자연스러운 지구활동의 일부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인간행위로 유발된 것이라 안 여김. 얘는 요거 이렇게 안 여김. 인간 잘못 아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빙하기부터 지금까지 기온은 원래 쭉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라고 여김. 이거인 거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얘는 근데 해결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앞에는 기후변화 심각하고 인간 잘못도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요거인 거고 얘는 심각하지도 않아 별로. 그리고 인간 잘못도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뭐 일어난다 해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기술만 발전시키면 되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별로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고 요 도표를 보고 거기서 찾아내라는 거죠. 이 도표를 보고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40초 줄 테니까 40초에서 1분 줄 테니까 이 그림 1 중에서 가나가 뭔지 한번 찾아내보세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얘네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 사실 뭐 하나만 제대로 찾아내면 나머지는 그냥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지. 환경에 대해 관심 없는 애들, 비관론자랑 회의론자 중에 관심 없는 애들이 누구였어요? 그 관심 없어. 그리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 낮은 애들, 심각하지 않아. 누구였어요? 회의론자. 그렇죠. 그리고 얘네는 관심도 많아. 그리고 심각하더라고 인식해. 얘는 비관론자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두 개는 아니니까 한 4개 중에 이제 2개만 딱 맞아 떨어지면 바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도 같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회의론자고 얘는 또 비관론자. 그래서 비관론자인데 기후대응 얘는 이제 비관론자인데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그렇죠. 아까 과학기술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얘는 낮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역시 그런 것이고 회의론자는 그 반대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표 1번을 보고 여러분들이 200자가량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들을. 그래서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가유형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유형, 회의론자를 선택했다고 하면 가유형은 회의론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회의론자는 환경 관심도가 높다고 했는데 이는 요 보기 위에서 말했던 거랑 매치를 시켜야 되는 거야. 이는 이 보기에서 다음에서 그러니까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자연스러운 지구 활동의 일부라고 여김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적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게 회의론자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약간 서술형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지구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왜 얘가 회의론자인가 요것도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 다음에 나온 문장들을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는 아니고 좀 여러분 말로 바꿔서 과학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이 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현재도 심각하지 않고 과학기술로 해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써주면 논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한 4문장 정도로 써주면 약 200자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자료 2를 봅시다. 자료 2를 보면 쫙 이제 나오는데 여기 기후 불안지수 기후 불안지수는 우리가 짐작 가능하죠. 아까 얘 회의론자 불안지수 낮아요. 얘는 우리가 회의론자만 갖고 얘기를 합시다. 비관론자는 그냥 반대로 하면 되니까. 회의론자는 왜 불안지수가 낮겠어요? 그쵸? 현재도 심각하지 않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미래에도 기술로 해결 가능해. 이런 식으로 현재와 미래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면 될 것이고 4번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회의론자들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 뭘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네는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뉴스에서 계속 심각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그런 건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심각성을 인식을 안 해. 심각성을 인식 안 하고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증거를 믿지 않으려 하는 거야. 그래서 뉴스를 거부하는 거야. 이런 현상을 우리가 4글자로 뭐라 그럴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4글자. 그렇죠.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을 확증하는 쪽으로 편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확증해주는 얘기들만 계속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편향돼 있다는 거야. 나는 기후변화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데 100개 채널이 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 한 유튜브 채널이 그냥 기후변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그걸 근거로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거야.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것은 이제 확증 편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표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있는 정보로부터 명시되지 않았지만 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거를 추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석력, 추론 능력이 평가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림 5를 보면 이제 지구 생명 지수는 지구 생명 지수. 그러니까 이거는 제 신문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설명이 나오고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수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회의론자나 비관론자나 그러니까 이 다양성 지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지. 얘 회의론자가 많은 사회이든 이거는 회의론자가 많은 사회와 비관론자가 많은 사회를 비교하고 있잖아. 회의론자가 많은 사회든 비관론자가 많은 사회든 둘 다 기후는 그냥 좀 속된 말로 퍽드업이야. 둘 다 똑같이 퍽드업이야. 근데 회의론자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의론자가 속한 사회도 많은 사회도 다양성 지수는 역시 다양성 지수는 마찬가지로 나쁘게 나타나. 그런데 이런 얘기를 덧붙여주면 좋은 거죠. 이 회의론자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뭘 알 수 있다. 회의론자들은 어떤 현실과 객관적 현실과 반대된 신념을 갖고 있다.
수 있는 거지. 이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실과 반대되는 신념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강화하려는 확증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보를 추론해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 3번을 보면 그러니까 인하대는 이렇게 양이 많은데 사실 경향성이 명확해요. 그래서 문제 풀기는 어렵지 않아. 풀기는 어렵지 않고 그래서 A 방안 적용하고 B 방안 적용한 다음에 각각 A 방안과 B 방안의 효과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는데 A 방안, B 방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A 방안은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적극 홍보한다. B 방안은 인간행위가 유발하는 기후위기 현상을 적극 홍보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두 가지 나왔잖아. 두 가지. A와 B 두 가지 나왔으면 우리가 항상 뭘로 읽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 나오면 대립으로 읽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지점에서 대립되는지 찾아보면 되잖아. 어떤 지점에서 대립되는 거야? A 방안은 결국에 뭘 강조하는 거고 B 방안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A 방안은 활동의 효과를 홍보한다. B 방안은 인간이 유발하는 현상을 홍보한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대립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B 방안은 문제점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거고 문제점을 강조하는 거고 A 방안은 해결책을 강조하는 거야. 해결책 뭔가 그리고 기대감을 강조하는 거야. 요게 각각 비관론자와 회의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거죠. 그거를 보면 여기 밑에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A 방안은 해결책을 강조하는 방안이었어. 해결책을 강조하는 방안에서 어떤 애들이 반응했어요? 아까 나유형 얘네 비관론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심 문제에서는 우리가 한 유형만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사실 우리는 나유형이 아니라 가유형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요거 보면 되겠죠. 가유형만 기준으로 보면 가유형은 결국에 문제점과 해결책을 강조한 애들 중에서 어떤 방식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을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방식에 반응을 했다. 그리고 어떤 캠페인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해결책을 강조하는 방안에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를 아까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유를 들면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나타낼 때 반응했다라는 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이 어떤 애들이었어요? 기후변화 심각하지 않아. 인간 잘못도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요거인 거죠. 해결할 수 있어라고 이미 믿으니까 이 얘기는 소용이 없는 거야. 알아. 나 해결할 수 있는 거 알아. 이거인 거죠. 이 얘기는 왜 반응을 했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하네? 인식이 바뀐 거예요.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회의론자들한테 적절한 해결책은 뭐다? 해결책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요런 데서 그냥 한두 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붙이는 거야. 다른 데서 붙이는 게 아니라 요런 데서 어떤 식으로 붙일 수가 있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기 9페이지를 보면 이제 가유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겠죠.
기존에 인식하고 있지 않던 심각성에 대해서 새롭게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몰랐어. 근데 그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이들을 참여시키려면 문제 자체의 심각성을 과학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안 믿었잖아. 아까 쟤는 뉴스 안 믿었잖아. 그냥 심각하다 심각하다 얘기하면 믿는 애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 새로운 정보를 줘야 되고 과학적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뉴스만 가지고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을 설득해야 되는지도 나올 텐데, 그 내용은 아까 보기에 나왔던 얘네들의 신념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자연 기후변화도 있는데 지금 온도변화는 그거 바뀌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한 범위 밖이라는 점을, 이 두 가지를 반박을 해주는 자료를 구체적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여기까지 언급하면 진짜 이거는 그냥 수석으로 합격할 수도 있어. 확증 편향으로 뉴스를 불신하는 이들의 특성상 얘네는 확증 편향이 있어서 뉴스는 안 믿어. 이미 했는데 안 믿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 같은 자극적인 보도 대신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설득 수단,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냈구나. 얘는 좀 뭔가 통찰이 있네. 막 인하 수석 뭐 이런 거 해야겠다. 이렇게 교수님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거까지 못 가더라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인 풀이 과정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글을 한번 지금 제가 원고지를 요 밑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드릴 거예요. 원고지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 새롭게 한번 요 문제 1, 2번을 다시 풀어보세요. 성민이는 처음으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시간 반 동안 돌아가면서 첨삭하고, 나머지들은 또 다른 문제 과제 주고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추가 과제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기다려주면 원고지만 가지고 올라올게요. 잠시만요.
페이지에다가 써면 되고 잠깐만요. 시점을 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잘